네, 수요일은 책과 함께합니다. 인문학적 소양과 더불어 신앙의 지평을 넓혀보는 시간,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가죠. 홍정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으로 피노키오를 읽어봤어요. 오늘은 피노키오에 이어서 아주 유명한 작품 이어서 읽어볼까 합니다. 프랑켄슈타인. 이런 기회가 아니면 잘 읽지 않을 것 같은 맞습니다. 책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워낙 이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책을 읽어볼 엄두도 안 났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글은 공포스럽지가 않았고 현대의 문제와 또 연결되는 지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프랑켄슈타인이 어떤 책이죠? 네, 프랑켄슈타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모임에서 본다면 이 번역본을 추천하고 아끼는데요. 네. 이번에 또 다른 번역본도 몇 개 비교해서 같이 읽고 또 원서도 라인 바이 라인으로 좀 다는 아니지만 몇 군데 좀 보고 이러면서 이거 참 우아한 글이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도 프랑켄슈타인 영화는 한 편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무서운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겁이 많아서 영화는 한 편도 못 봤는데요. 의외로 이 소설은 그 섬뜩한 말초적인 공포를 자극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무겁지만 고상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흔히들 괴물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를 잠시 잊고 읽어보시면 이런 책이었어 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읽어보시면서 이번에 아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프랑켄슈타인이 저는 괴물 이름인 줄 알았는데 네네.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작품 안에서 프랑켄슈타인은 그 괴물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죠. 그 그렇죠. 가문의 성, 그 주인공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을 만들었는데요. 작품 안에서 그 존재는 끝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지칭되냐 하면 괴물, 영어 원서에도 몬스터라고 나오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를 지칭할 때 크리처, 피조물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창조주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자신의 피조물을 부를 때 악마, 데블이라고 그래서 괴물, 피조물, 악마 등으로 지칭되는 끝내 이름을 얻지 못한 어떤 존재의 이야기지요. 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몰입도가 맞습니다. 커졌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읽으면서 이 괴물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이 괴물과 이 창조주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네네. 굉장히 고상한 담론을 읽는 네. 그야말로 인문학적인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기도 네네. 하고 정말 대단했었는데요.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 현대의 문제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많다고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프랑켄슈타인을 이 시대에 왜 읽는가라고 저에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러면 이게 200년도 전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초판이 1818년에 출간됐으니까 정확히 20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현대에 굉장히 익숙한 도구들 혹은 익숙한 소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괴물이라고 나오는 이 등장인물이요. 일종의 인공생명체입니다. AI 같은. 네, 인공지능. 예. 최근에 인공지능 또 혹은 인공신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인공지능은 특히나 이 등장인물, 이 괴물이 창조주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에게 극도의 혐오감과 공포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 굉장히 많은 디스토피아 영화 소설 이런 곳에서 언젠가 우리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의 부하인 인공신체를 가진 생명체들 로봇들에게 인간이 지배당하지 않을까. 예. 네, 그게
SF 영화나 소설에서 주로 다뤄졌었는데 우리는 얼마 전에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세계 최고 실력의 한국인 바둑 기사가 인공지능에게 패배하고 단 한 판 승리한 그렇죠. 인간의 위대한 승리 기록을 남기고 네. 모든 경기에서 패배한 것을 보고 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것,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특히나 인공지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처럼 여러 가지 감정으로 사고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이런 거는 정말 먼 미래다.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다만 우리에게 곧 닥쳐올 미래 중에 하나는 두려운 미래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그동안 해왔던 직업의 영역이 굉장히 많이 축소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인공생명체 여러 가지 로봇 기술 등에 의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역이 축소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시대에 본다면 프랑켄슈타인이 주는 공포 그리고 던져주는 생각할 거리들이 오늘날 우리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현대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작품의 배경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가 여성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기도 했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여성인 것 같습니다. 이 작가가 네네.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도 있죠. 네네. 그 창작 배경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 작가의 메리 셸리는 그야말로 천재죠. 네. 이 작품을 만 나이로 17살 했었어요. 전 뭐 했죠? 17살에. 우리 나이로 치면 한 18, 19 그 정도 했었겠죠. 고등학교 네. 한창 자율학습할 때. 네네. 그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출간이 됐는데요. 초판이 1818년에 나왔습니다. 네. 1818년에 출간이 됐고요. 그리고 한동안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 이 작품의 작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예 작가 이름을 없이 익명으로 출간했습니다. 네. 이 책이 구성이 1, 2, 3권으로 안에 보면 1, 2, 3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1, 2, 3부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건 당시에 관행으로 얇은 책 3권으로 분책해서 나누어서 출간됐기 때문에 1, 2, 3권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성이 글을 썼다라고 하면 네. 그 작품이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편견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여성이라는 것이 나중에 여성 작가라는 것이 알려진 이후에 또 굉장히 많은 비평가들이랄까요? 애템하는 남성분들께서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정말 어떤 여성 취향에 뒤틀린 공포 감각이 있는 이상한 작품이다라고 네. 폄훼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문학사에서 묻혀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다만 평론가들이나 문학사에서는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재발굴된 작품이긴 하지만 대중에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1818년에 초판이 나오고 1831년에 메리 셸리가 본인의 이름으로 개정판을 다시 출간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글로 번역된 책들은 1818년 초판본과 31년 개정판을 각기 다르게 선택해서 번역한 책들이 있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1818년은 초판은 조금 더 괴물과 창조주가 나누는 프랑켄슈타인이 나눈 이야기에 철학적인 깊이가 있고 네. 31년판은 조금 더 읽기 편하면서 이야기의 전개 크게 줄거리가 바뀌진 않았는데요. 네네. 연구자들은 예전에는 개정판 중심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했는데 최근의 번역의 추세들을 보면 서구에서도 초판이 좀 더 메리 셸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메시지가 더 깊이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2권의 종이책은 1818년 판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전자책으로 본 또 다른 출판사의 번역본은 31년 판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보여드리지 못했잖아요.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화번호부 같은 책이 있다고 했죠. 맞네요. 곁에 두는 책에서 제가 늘 곁에 두는 책인데요. 와, 제목이 참 멋지네요. 제가 집에 가서 녹음된 방송이 송출되는 걸 우리 아이들과 같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아빠 진짜 곁에 둬? 당연하지 이러고 해서 제가 제 책상 옆에 가서 탁 보여주려고 했는데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그 책꽂이를 좀 정리를 하면서 미처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 어떤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요. 거짓말쟁이처럼.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연표로 구성된 책입니다. 네. 책 전체가 서양사와 동양사, 한국사. 그래서 한 페이지를 딱 펼쳐보면 그 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든 어떤 장르를 공부를 하든 저는 이 책을 늘 참고를 하는데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 뭐 이런 연표가 뭐 필요하겠냐 하지만 이게 좀 복합적인 사고를 하는데 저한테는 아직 익숙한 도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작품이 출간된 것이 1818년이고요. 네네. 이 작품이 쓰여진 해가 1815년이잖아요. 네네. 1815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815년에 자연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유럽 이야기인데 왜 탐보라 화산? 네네. 근데요, 요즘도 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뭐 지구상의 어떤 환경 변화고 이런 얘기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네. 탐보라 화산 폭발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유럽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북미 대륙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서요. 1816년과 17년이 여름이 없는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화산의 영향으로요? 네, 화산재 때문에 네. 제대로 거의 전 지구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기록에도 보면 조선시대였는데요. 그때 인구가 확 줄어들었어요. 네.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 물론 아사에서 줄어든 사람들도 있겠지만 통계에 안 잡히는 인구가 그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제대로 농사를 짓고 세금을 내고 소작을 해서는 살 수 없으니까 네. 고향을 떠나서 화전을 일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죠. 아무튼 전 지구적인 냉해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진 1815년 그리고 출간되는 1818년 앞의 16년, 17년 이런 때가 전 유럽이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많은 살기 사람들이 어려울 때였네요. 네, 굶어 죽고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지기 불과 수십 년 전에 멜서스의 인구론 같은 책이 나와서 인구는 막 늘어나는데 네. 식량 생산은 줄어든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막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었거든요. 정말 디스토피아적인 예측이 유럽에 가득하던 그런 시기에 이 작품이 나왔고 이 작품의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네, 굉장히 먹혔네요. 먹혀들었죠. 그래서 예. 연극으로도 막 만들어지고 그건 결국은 18년에 나왔던 초판을 개정해서 다시 책을 낼 만큼 저도 책을 써봤지만 개정판을 전 너무 쓰고 싶거든요. 팔려야 말이죠. 초판이 다 팔려야 수정하고 덧붙이고 이렇게 할 텐데. 아직 뭐 1년 안 됐잖아요. 네, 네. 예, 너무 빨리 지금 서두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예. 네, 메리 셀리가 그만큼 인기 있는 작품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을 근데 이게 또 처녀작인 거죠. 그렇진 않고요. 맞는데 네. 제가 왜 망설였냐면 처녀작이라는 표현이 요즘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첫 작품이라고 죄송해요. 제가 옛날 사람인가 봐요. 데뷔작. 예, 데뷔작. 보통은 남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지적을 받는데 맞아요. 네, 제가 요즘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 이야기를 할 때 좀 많이 쓰는 조심합니다. 단어다 보니까. 네, 아닙니다. 데뷔작. 사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당해야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예, 아유. 네. 그런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세기말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실제로 창작됐던 상황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메리 셀리는 17살 이런 작품을 쓸 정도면 굉장히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이런 이야기에 되게 낙심하실 분이 있겠지만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이 네. 좋다는 게 단순히 부유하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부유했죠. 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부모님 두 분 다 굉장한 교양인이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거의 역사상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분이셨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아나키스트 사상가로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아무튼 당시 유럽에서 굉장히 교양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서 그 시절에 돈 많은 지성인들이 항상 여행을 떠나서 이 동네에 찾아와 가지고 이분들과 교류하고 이랬던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리 셀리는 부모님의 본을 받아서 자기도 책을 어릴 때부터 가까이 하는 생활을 했을 테고요. 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방문한 방문객들과 아버지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요즘으로 치면 대학 혹은 대학원 수준의 강의를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늘 옆에서 들었던 거죠. 와, 네, 어린 네. 시절에.
네. 이런 거죠. 뭐 교양 있으신 정희가 아나운서님 댁에 누가 방문한 거예요. 네. 요즘 무슨 책 봐? 나 요즘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을 보면서 19세기 영국 문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이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자녀분들이 우와 우리 엄마는 늘 뭐 네. 19세기 영국 문학 이런 분위기에서 네, 네. 메리 셀리가 자랐던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이 책을 네. 식탁에서 네, 보고 네. 있으니까 저희 딸이 네.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고 네. 교양 있어 보인다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 본론으로 다시. 네. 예. 그런데 말입니다. 그 방문객들 중에 한 사람과 메리 셀리가 사랑에 빠집니다.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문제는 네. 이 사랑이 축복받기 힘든 사랑이었던 거죠. 부부의 유부남과의 세계. 사랑.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예. 또 이런 상황이. 네. 제가 그걸 예, 딱 사실 생각하고. 저보다 더 흉내 잘 내시는데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그래서 교양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망가지는 건 제가. 예. 그 퍼시 셀리라는 나중에 남편이 되죠. 그렇죠. 그 이성을 따라서 셀리가 된 겁니다. 퍼시 셀리라는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시에 이미 기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퍼시 셀리와 함께 집을 떠납니다. 네. 메리 셀리가. 결혼은 이미 아내가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을 함께 다니죠. 여행을 다니면서 그 사이에 자녀도 낳고 네. 또 자녀가 먼저 죽기도 하고 뭐 그래봐야 여전히 10대였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네. 아마 남편은 나이가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여행을 하다가 또 유명한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당시에는 재산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을 하면서 그 집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어떤 지식 배틀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것이 그 네. 시절 유럽 교양인들의 분위기였나 봐요. 영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만한 시인인 바이런 네, 집에 네. 갑니다. 바이런은 굉장히 유명인이었어요. 그렇죠. 예. 바이런은 당대의 아이돌이고 셀럽이었어요. 와. 그런데 그 일행 중에 또 동행했던 사람이 메리 셀리의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네. 그 집에 왜 갔냐면 일설에 의하면 메리 셀리의 여동생이 바이런하고 어떻게 말을 좀 섞어보고 싶어서 네. 언니 찬스를. 형부가 난이 나줄게 뭐 이런. 예. 어쨌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근데 1815년이었어요. 그 해가. 네. 탐보로 화산도 폭발했고요. 전체적으로 춥고 어둡고 밖에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한 말, 한 글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 그러면 날씨도 이렇게 꿀꿀한데 우리도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놀러 가서 어두운 밤에 무서운 이야기. 귀신 얘기하자. 네, 뭐 이런 네, 얘기. 네. 그러면 저는 또 무서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뒤에서 사탄아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 근데 또 안 들어지진 않고 듣게 되면서 벌벌 그렇죠. 떨고 예수님, 저놈들 얘기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저랑 비슷하시네요. 수학여행 네. 가면 꼭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멋진 얘기를 으시시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거기에 모인 문인들이 뭔가 해보기 시작했던 거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들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퍼시와 바이런은 일찌감치 포기했고요. 남자들이 인내심이 약한가 봐요. 그런데 메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시체를 전기로 되살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책상을 끄집어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바이런이 야 그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다. 네. 제대로 한번 써봐라라고 했고요. 남편인 퍼시도 그래 여보 내가 팍팍 밀어줄게. 그래서 네. 소설화 작업을 도와서 17살에 그렇게 시작한 것이 2년 후에 1818년에 프랑켄슈타인으로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메리 셀리가 그냥 머릿속에서 번뜩하는 착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우리도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유명한 실험이 그 시기쯤에 유럽에서 행해지고 지성인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개구리 해부에서 예. 해부된 개구리 뒷다리에 전기를 갖다 대면 다리가 움찔하잖아요. 팔딱팔딱하는. 그죠? 예. 그 실험이 일어나고 그래서 혹시 생명의 신비, 네. 생명력의 신비가 전기가 아닐까? 전기를 활용하면 다시 사람을 살아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실험들도 있었습니다. 어머. 사형당한 사형수를 전기를 이렇게 무서운 얘기 싫어하신다면서 본인이 시작을 하시네. 예. 남들이 두려워 떠는 것을 보니 이 맛에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메리 셀리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전혀 없던 것에서 그렇습니다. 한 건 아니고 네네네. 충분히 사회 현상 가운데에서 네, 소재를 맞습니다. 찾은 거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아, 네. 근데 그 시절의 최신 과학을 다룬 네. 거죠. 그리고 작품 안에 보면 고전을 굉장히 풍부하게 인용하고 있고 직접 인용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전의 품격이 느껴지는 문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인문 교양으로 무장되고 당대의 최신 과학 이론을 소재 삼아서 쓴 글이었던 거죠. 프랑켄슈타인. 네. 그리고 화산 폭발 이후에 어두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의 분위기 속에서 이 작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던 네. 그런 작품입니다. 어쨌든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여러 네네.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됐었고 맞습니다. 물론 작가의 탁월한 능력이 그게 제일 뒷받침됐기 때문에 2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리고 제가 또 이 책을 읽게 됐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작품을 다룰 텐데 사실 작가와 창작 배경에 대해서만도 이렇게 재밌는데 실제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책은 더 재밌습니다. 호기심이 또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염두에 두고 나 프랑켄슈타인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랑켄슈타인이 이후에 많은 영화나 소설에서 미친 과학자, 미치광이 네. 과학자,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죠. 이러한 캐릭터의 원형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드 사이언티스트들은 뭐 지구를 정복한다든지 네. 뭐 카프 박사가 예.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은 동기가 있는데요. 그 지점을 한번 주목하면서 초반부를 쭉 따라 읽어보시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는 왜 생명을 만드는 일을 하고자 했는가? 네. 왜 그런 실험을 했는가? 그 실험의 동기를 한번 추적해 본다는 기분으로 이야기를 쭉 따라 읽어보면 그런 동기를 품게 된 성장 배경이라든지 그러면 초반부를 쭉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정희경 아나운서님께서도 굉장히 품위 있고 멋있게 평가해 주셨던 괴물이 했던 이야기, 네. 괴물과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나누었던 대화 파트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네. 그 자체로 아주 수준 높은 담론을 접하면서 저절로 내 교양이 맞아요. 살찌는 듯한. 상승되는. 네, 제가 몸이 이미 살쪘으니 영혼도 함께 살찌우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몸은 살쪘는데 영혼만 네. 날씬하면 이상하니까요. 영혼도 네. 한번 살찌워보는 네. 네, 그런 도구로 삼아보면 좋겠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영혼은 살찌우는데 책만한 게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영혼의 고도비만이 됩시다. 영혼의 고도비만. 멋진 말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은 프랑켄슈타인 맛보기였습니다. 네. 프랑켄슈타인이 어떤 작품이고 또 어떤 작가가 썼고 그 배경은 어떤지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책 읽기 홍정환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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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